1946년 7월 5일 프랑스 디자이너 루이 레아르의 패션쇼에 전례 없는 파격적인 형태의 수영복이 등장합니다. 기존처럼 전신을 가리는 수영복이 아닌 신체의 일부만 가리는 비키니 수영복이었는데요. 루이 레아르는 비키니라는 이름의 어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비키니 섬의 실험만큼 쇼킹한 패션. 여기서 말하는 비키니 섬의 실험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마샬 군도에 위치한 비키니 섬. 비키니 섬은 수십 개의 산호초로 둘러싸여 있는 아름다운 절경을 가진 환초입니다. 2차 세계대전 말, 미 정부는 비키니 섬의 주민들에게 섬에서 나가달라는 갑작스러운 요청을 하는데요. 말이 요청이지 사실 통보나 다름없었죠. 2년 후에는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섬을 떠나주십시오. 비키니 섬에 살고 있던 176명의 주민들은 미군의 말을 믿고 고향을 떠나 근처 섬으로 이주합니다. 미군은 그 즉시 섬에 돼지와 양, 염소 등의 가축들을 방사하였는데요. 섬 인근 해역에는 75척의 거대한 전함들까지 띄워놓았죠. 그리고 파리에서 패션쇼가 있기 나흘 전인 1946년 7월 1일 한 폭의 그림 같던 비키니 섬 위로 미군의 B-29 폭격기가 날아오릅니다. 그리고 핵폭탄을 떨어뜨렸죠. 핵폭발로 인해 발생하는 열과 방사능 낙진이 동물 생체와 군사 전함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함이었다. 이 폭발로 인해 섬에 풀어놓았던 모든 동물들은 즉사하였으며 전함 또한 대부분이 파괴되었습니다. 원자 폭탄 투하 실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는데요. 실험은 텀을 두고 계속해서 이어졌으며 1958년까지 무려 23차례나 시행되었죠. 비키니 섬의 핵폭탄 실험은 인류를 위한 것이며 세계의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함이다. 미국은 원자폭탄의 범위와 파괴력을 점차 늘려갔습니다. 이로 인해 비키니 섬 주변의 롱겔라프 섬, 애니 웨톡 섬의 주민들까지 수백 명이 고향을 떠나 강제 이주를 해야 했죠. 우리는 그들이 무기를 실험할 수 있도록 이주해야 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실험을 반복하던 미국은 폭탄의 가용 범위를 한껏 늘리기로 결심합니다. 캐슬 브라보라는 명칭이 붙은 15메가톤급의 수소폭탄을 떨어뜨리기로 한 것인데요. 이것은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했던 원자폭탄보다 무려 1000배 이상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죠. 1954년 3월 1일 폭탄은 예정대로 비키니 섬을 향해 투하되었습니다. 문제는 수소폭탄의 폭발력이 예상치를 훨씬 초과할 정도로 강력했다는 것인데요. 캐슬 브라보는 비키니 섬에 직경 2km의 거대한 크레이터를 남기는 것도 모자라서 인근의 작은 섬 3개를 통째로 증발시켜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바다의 모든 생물들을 말 그대로 절멸시켜버렸죠. 어마어마한 파급력으로 인해 160km 떨어진 해역에서 고기를 잡던 일본 어선의 선원들이 피폭을 당할 정도였습니다. 2년 후에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 믿었던 섬의 주민들은 방사능으로 번복이 되고 폭탄으로 부서져가는 섬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968년 고향으로의 귀환을 원하는 비키니 섬 주민 소수가 미국의 허락하에 다시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섬을 떠난 지 20여 년이 지난 후였죠. 하지만 섬은 오래도록 이어진 핵실험으로 인해 이미 폐허가 되어 예전의 푸른빛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심지어 섬의 일부는 아예 사라져 있었는데요. 고향이 그리웠던 섬 주민들에게는 다시 섬에서 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었다고 하죠. 미 정부는 섬이 이제 안전하며 거주에도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했는데요. 농작물과 생물에 농축된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를 훨씬 넘은 탓에 주민들은 갑상쇠막, 위암, 폐암 등에 시달렸고 태어나는 아이들은 대부분이 기형하였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의 연간 방사능 수준은 15mg입니다. 하지만 비키니 섬의 전 지역에는 200mg이라는 방사능이 짙게 깔려 있었죠. 일부 지역에서는 600mg 이상의 수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1974년 다시 섬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미국은 수소폭탄으로 인해 발생한 크레이터를 콘크리트로 메꾸고 섬을 거대한 핵폐기물 처리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정책을 내놓는데요. 참담했던 수소폭탄 실험 결과 강제적인 섬주민 이주, 방사능으로 인한 자연 파괴 등이 문제되며 전 세계적인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미국은 입장을 바꿔 15년간 비키니 섬의 정화 작업을 시행하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반미 감정을 가라앉히기 위해 1억 5천만 달러의 위탁기금을 적립하기도 하였죠. 비키니 핵실험은 일본 괴수 영화 고지라의 배경이 되기도 했으며 미국의 유명한 애니메이션인 스폰지밥의 무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스폰지밥의 방영 에피소드 중에는 실제로 이 핵실험 영상이 사용된 편이 있다고 하죠. 1997년 비키니 섬에서 걸어도 생명에 지장이 없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됩니다. 하지만 섬에서 나는 과일이나 농작물에는 여전히 위험 요소가 있다는 말이 덧붙였는데요. 수십 년간 중단된 어업 활동으로 인해 인근의 바다는 상어 천지가 되어버려 어업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비키니 섬에서는 단순히 걸어 다닐 수만 있을 뿐 농사도 짓지 못하고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결국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섬이 되어버린 것이죠. 몇몇 학자들은 비키니 섬의 핵실험이 오히려 핵으로부터 평화를 가져다 준 것일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냉전 시대부터 시작된 이 실험이 아이러니하게도 핵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었다는 것인데요. 비키니 섬은 냉전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죠.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류는 역사상 끊임없는 전쟁에 전쟁을 거듭하며 평화를 위해 싸워왔죠. 비키니 섬의 핵실험은 강대국의 욕심으로 인해 빚어진 비극이었을까요? 아니면 겪어내야 할 역사적 과도기였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1961년 10월 30일 오전 11시 33분 북극해의 노바야 제뮬야 제도 상공 4km 상공에서 폭탄이 하나 터집니다. 폭탄의 이름은 황제 폭탄이라는 뜻의 차르본바. 차르본바는 길이 8m, 지름 2m, 무게는 27톤에 달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강력한 핵폭탄이었습니다. 그 폭발력은 무려 50메가톤으로 일반적인 TNT 폭탄 5,800만 톤을 터뜨린 것과 비슷한 위력이었는데요. 이는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폭탄 리틀보이의 3,500배에 달하는 파괴력이었죠. 터지는 순간 발생한 에너지는 1.4초 동안 전 지구에 닿는 모든 태양 에너지를 합친 것과 비례했습니다. 실험 장소 근방 35km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100km 범위까지 3도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강력한 열이 발생하였으며 폭발로 인한 섬광은 1000km 떨어진 핀란드에서도 관찰되었는데요. 그 여파로 건물의 유리창이 깨져 신고가 접수되기도 하였죠. 폭발로 인해 발생한 버섯 구름의 높이만 무려 67km, 폭은 40km에 달했습니다. 폭발 구름은 성층권을 돌파하고도 10km나 더 솟아올랐으며 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의 7배에 달하는 크기였죠. 차르본바는 기압 센서가 달린 퓨즈를 내장하여 상공에서 터뜨렸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요. 지면에 닿아 터지는 것보다 상공에서 터뜨리는 게 위력 측정 면에서 더 정확하였고 지면에 직접적으로 닿을 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지진도 우려한 것이죠. 하지만 차르본바는 4km 상공에서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공할 파괴력으로 인해 5.0 강도의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한 지진파는 지구를 3바퀴나 돌았죠. 인류가 만들고 터뜨린 폭탄 중 가장 강력한 차르본바. 차르본바는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걸까요? 때는 냉전 시대의 소련, 미국이 일본에 투하한 원자폭탄 리틀보이와 팬맨을 본 소련은 앞으로의 전쟁에서 가장 유효하고 강력한 무기가 핵폭탄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본격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기 시작하였는데요. 1961년 7월 10일 소련의 니키타 흐르쇼프 총리는 핵개발 학자들에게 초강력 폭탄을 개발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 개발에 주어진 시간은 고작 해야 16주 정도뿐이었는데요. 기존에 개발하던 다른 핵무기의 데이터와 모델을 일부 활용하였지만 가공할 위력의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을 리셋하고 수정해야 했죠. 소련의 학자들은 미국이 기존에 만들었던 핵폭탄과는 다른 방식으로 폭탄을 설계했습니다. 리틀보이가 핵분열 방식의 폭탄이라면 소련은 핵융합 방식의 폭탄을 제작하고자 한 것인데요. 핵융합, 즉 수소폭탄은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으면서 그 파괴력은 핵분열 폭탄보다 훨씬 강력하였죠. 그렇게 16주 남짓한 시간이 지나고 불가능할 것이라 여겼던 초강력 폭탄 차르본바가 완성됩니다. 같은 해 10월 30일 오전 안드레이 드루nov체프 소령은 투톨레프 95 폭격기에 탑승할 준비를 마칩니다. 폭격기는 27톤에 달하는 차르본바를 수송하기 위해 추가 개조를 거쳤으며 폭발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복사열을 한계점까지 반사시키는 특수 도료까지 페인팅한 상태였죠. 콜라 반도의 올레나 비행장을 이륙한 폭격기는 실험 장소인 북극해의 노바야 제뮬야 제도로 향합니다. 해당 위치에 도착한 안드레이는 폭격기를 고도 10km까지 상승시킨 뒤 차르본바를 투하시켰죠.
폭탄에는 무려 800kg에 달하는 낙하산이 장착되어 있었는데요. 폭탄이 낙하산으로 인해 감속하여 떨어지는 동안 안드레이는 전속력으로 폭격기를 몰아 그곳에서 최대한 멀리 사라져야 했습니다. 상공 4km 부근까지 폭탄이 투하되자 내장되어 있던 기압 센서 퓨즈가 작동, 차르본버가 폭발하였는데요. 폭탄이 터지는 순간 그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군사령부와 연구진들은 안드레이가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 직감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예상보다 파괴력이 훨씬 강력했기 때문인데요. 추후 미국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차르본바는 기존에 설계된 50메가톤이 아닌 60메가톤에 달하는 위력으로 폭발되었다고 하죠. 다행히 안드레이는 베테랑 군인답게 노련한 조정으로 여파에 휘말리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폭격기 곳곳에서는 그 장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동체의 밑부분은 까맣게 그을렸으며 군데군데 충격과 섬광으로 인해 패인 흔적들이 다수 발견되었죠.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차르본바의 위력이 원래의 계획보다 하향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차르본바는 초기 설계 당시 50메가톤의 2배인 100메가톤급의 핵폭탄으로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실제 디자인 자체도 100메가톤의 위력을 감당하게끔 만들어졌으며 내부에 사용된 납 반사제를 우라늄 반사제로 바꾸고 관련한 개조를 약간만 더했으면 충분히 그만한 위력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 거라는 계산이 있기도 하였죠. 하지만 100메가톤의 파괴력을 가진 핵폭탄을 떨어뜨리면 어떠한 방비를 해도 조종사를 폭발로부터 살릴 수 없었기에 결국 절반 정도의 파괴력만 가진 채 실험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미국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기술력이라면 미국도 뒤처지지는 않았지만 이런 식의 양극화된 개발 경쟁으로 치닫다가는 정말 인류를 끝장내버릴 무기가 탄생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미국이 1945년 개발한 리틀보이가 작은 도시 하나를 파괴할 정도였다면 소련이 16년 뒤에 개발한 차르본바는 절반의 위력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나라 하나를 파괴할 정도였습니다. 이에 미국은 차르본바보다 더 강력한 폭탄을 개발하는 대신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을 하였고 이후 유엔 총회에서는 모든 장소에서 어떠한 핵실험도 금지한다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 채택되죠. 하지만 많은 나라들이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였으며 심지어 북한을 포함한 몇몇 나라는 서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은 갖은 이유들로 인해 26년째 발효되지 못하고 있죠.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와 주변국들에게 핵카드까지 언급하며 협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무려 4,500개의 핵탄두를 비축한 나라입니다. 해체를 앞둔 핵탄두까지 포함한다면 그 개수는 6,000개에 달하는데요. 5,400개 정도의 핵탄두를 가진 미국과 비교해보아도 대등한 수준이죠. 러시아는 소련 시절 이미 차르본바를 만들었던 전력이 있는 국가로 그로부터 60여 년이 흐른 현재는 그 핵기술들이 일반인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었을 거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핵을 보유한 모든 나라들에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죠. 만약 전쟁이 핵전쟁으로 치닫는다면 그것은 정말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 국방부에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진행한 시뮬레이션이 하나 있습니다. 15킬로톤 즉 TNT 15,000톤에 달하는 위력을 가진 핵폭탄을 서울 용산 상공에서 터뜨렸을 때의 상황을 가정한 것인데요. 그 결과 62만 명에 달하는 인구 사망, 반경 2km 내 모든 건물과 생명체 소멸, 반경 4.5km 내에 위치한 건물들 반파라는 충격적인 계산이 나왔죠. 이것이 TNT 15,000톤의 위력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 지금으로부터 60년도 더 전에 개발된 차르본바는 TNT 5,800만 톤의 위력을 가진 폭탄이었죠. 과연 지구는 핵으로부터 언제까지 안전할 수 있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19세기 말 미국.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반드시 구비해 두어야 하는 한 가지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법의 약이라고 불렸던 윈슬로 부인의 시럽이었죠. 1848년 미국 메인주 벵고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샬롯 윈슬로 부인은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전리 때문에 아파하는 손자를 위해 치료제를 만들기로 한 건데요. 그녀는 30년 동안 소아병동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었고 그동안 쌓아온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토대로 특제 시럽을 만들었죠. 윈슬로 부인은 자신이 직접 제조한 시럽을 손자에게 먹여보았습니다.
결과는 아주 성공적이었는데요. 아파서 울던 손자가 시럽을 먹은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새근새근 잠에 빠진 것이죠. 1년 뒤인 1849년 약은 윈슬로 부인의 진정 시럽이라는 명칭으로 미국 시장에 정식으로 유통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출시되자마자 엄청난 붐을 일으켰는데요. 대중들은 온 동네 약국을 돌아다니며 있는 대로 시럽을 구입하였죠. 약은 아이를 둔 가정집의 필수 의약품으로 자리 잡을 정도로 그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아파서 울던 아이도, 배가 고파 칭얼거리던 아이도 시럽을 한 스푼만 먹으면 마치 마법에 빠진 것처럼 잠에 들었죠. 윈슬로 부인의 진정 시럽은 일반 가정뿐 아니라 고아원과 보육원 등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시설에서도 폭넓게 사용되며 국민약품으로 자리 잡습니다. 약은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군인들의 진통 및 수면을 위해서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시럽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판매량이 치솟았고 약을 구하기 위해 먼 지역의 후미진 약국까지 찾아가 시럽을 사재기 하는 이들마저 생겨났는데요. 약에 대한 소문은 미국을 넘어 유럽에까지 퍼져나갔으며 해외 각국으로 대량 수출되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뉴욕 타임즈와 같은 주요 언론 매체에서도 약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비록 윈슬로 부인은 약이 출시되고 난 지 1년 후인 1850년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는 사후에도 어머니들의 구원자, 고통의 해방자 등 다양한 수식어로 불리며 칭송받았습니다. 사랑의 인사를 작곡한 영국의 유명 작곡가 에드워드 엘간은 만인에게 평화를 선사한 윈슬로 부인에게 윈슬로 부인의 진정 시럽이라는 곡을 만들어 헌정하기도 하였죠. 약이 유통되기 시작한 지 40여 년이 지난 1891년 9월 외과 의사이자 정치인이었던 윌리엄 테일러가 퀸즐랜드 입법위원회 연설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미국의 영아 사망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모두 윈슬로 부인의 진정 시럽 때문입니다. 전국의 병원마다 의료진들이 끊임없이 호출되고 있으며 아기들은 실신, 혼수 상태 등 그 나이에 겪지 않아야 할 이상 증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진정 시럽에 사용되는 성분 중 일부가 분명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장 약의 판매를 제한해야 합니다. 윌리엄 박사의 발언은 큰 화제와 논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럽의 판매량이 줄어들지는 않았는데요. 이미 40년 넘게 국민약품으로 자리 잡은 시럽에 대한 대중들의 믿음은 아주 두터웠죠. 당시 미국은 각종 질병과 영양실조로 인해 아기들이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윌리엄 박사의 말을 듣고도 그것은 시럽 때문이 아니며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한 것일 거라 생각하였죠. 윌리엄 박사는 시럽의 성분 중 모르핀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짚어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며 그것을 부정하였는데요. 모르핀은 당시 많은 약품, 생필품 등에 대중적으로 쓰이는 성분이었기 때문이죠. 5년의 시간이 더 흐른 1896년 12월 달링 다운스 가제트에 충격적인 내용의 기사가 실립니다. 유아들의 의문사에 이상함을 느낀 의사가 시신을 부검하여 조사한 내용의 기사였는데요. 기사 속에는 아이는 윈슬로 부인의 시럽에 중독된 것처럼 보였으며 이는 시럽의 특정 성분으로 인해 발생하였을 확률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적혀 있었죠. 하지만 기사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지역신문 한 켠에 보도되었던 내용이다 보니 미 전역으로 퍼지지도 않았고 이를 접한 이들도 시럽을 불신하기보다 연구 결과를 불신하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약은 그전처럼 매진 행렬을 이어가며 막힘없이 줄줄이 팔려나갔습니다. 약의 연간 판매량은 150만 병을 넘어갔죠. 그렇게 15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러버린 1911년 미국 의학협회는 돌연 윈슬로 부인의 진정 시럽 판매 중단을 발표합니다. 약이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한 후 60여 년 만이었는데요. 윈슬로 부인 진정 시럽의 주요 성분은 모르핀이다. 이것은 마약성 약물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20세기 초 마약성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한 미국 의학협회가 모르핀 등의 마약류를 주성분으로 하는 약품들의 사용을 전면 금지한 것인데요. 당시 미국은 이러한 약물들의 위험성이 제대로 알려지기 전이었습니다. 효과가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의사들이 코카인, 헤로인 등이 포함된 치료제를 권고하기도 하였을 때였죠. 하지만 미국 의학협회의 발표와 정부 차원에서의 금지 선언에도 약은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 꾸준히 팔려나갔습니다. 시럽은 비밀리에 유통되며 비공식적으로 1930년까지 거래가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죠. 모르핀 속에 담긴 위험성이 점점 대두되기 시작하며 시럽은 자취를 아예 감추었습니다. 약이 유통되던 당시 윈슬로 부인은 6개월 이상의 아이에게 하루에 티스푼으로 서너 번 먹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는데요. 의사들은 티스푼 한 번만으로도 생후 6개월 아이 기준 치사량에 근접한다고 말하였죠. 새근새근 잠을 자는 것처럼
것처럼 여겨졌던 아이들은 모르핀 성분으로 인해 하루 종일 혼수 상태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부모들은 매일 시럽을 먹이며 자신의 아이를 마약 중독 상태에 빠뜨렸고,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치사량의 약물을 들이키던 아이들은 어느 날 잠이 들었다가 다시 깨어나지 못하는 것이었죠. 실제로 약이 불티나게 팔릴 당시 미국의 영아 사망률은 최악일 정도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윈슬로 부인의 진정 시럽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떠나보냈는지 감히 예상조차 할 수 없다고 말하였는데요. 만병통치약이라 불리던 진정 시럽은 베이비 킬러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얻게 되었죠. 누구보다 아이들을 위하고 사랑했던 윈슬로 부인, 그녀의 손에서 탄생한 시럽은 결과적으로 수많은 아이들을 중독에 빠뜨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아이를 위하는 마음에 시럽을 사다 먹였던 부모들, 시럽의 진실을 알게 된 그들은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알프레드 칼든 길버트, 그는 1900년 턱걸이 세계 기록, 1902년 장거리 다이빙 세계 기록을 세웠으며 1908년에 열린 런던 하계 올림픽에서는 장대 높이뛰기 종목 금메달을 목에 걸기도 한 재능 있는 운동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운동이 아닌 다른 것으로 더 이름을 떨치게 되는데요. 바로 장난감이었죠. 1909년 길버트는 친구였던 존과 함께 미스터 매뉴팩처링 컴퍼니를 설립했습니다. 마술쇼에 사용하는 장난감 세트를 주력으로 개발한 그들의 사업은 기대 이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1916년 그들은 벌어놓은 자금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회사 이름을 AC 길버트 컴퍼니로 변경하고 본격적인 장난감 사업에 들어갔죠. 길버트사의 장난감들은 출시되는 족족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길버트는 단순히 가지고 노는 것을 떠나 아이들이 직접 만들고 제작하는 것에 의미를 둔 키트형 장난감들을 제작하였는데요. 이러한 키트형 장난감은 당시 기준으로 아주 참신하고 획기적인 제품들이었죠. 하지만 길버트사의 장난감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놀기에는 너무도 위험하고 치명적이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아이들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가지고 놀아야 했던 장난감들은 크게 4가지가 있었죠. 1. 유리 제조 세트. 이것은 아이들이 입으로 유리를 불어서 만드는 제작 키트입니다. 문제는 유리의 가공 온도가 무려 섭씨 1000도를 넘긴다는 것이었는데요. 특수 장비 없이 재미로 유리를 불던 아이들은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가기 일쑤였죠. 화상만 입은 아이는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유리를 입으로 불어 제작할 때에는 철저한 날숨으로만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그것을 몰랐던 아이들이 막대를 입에 물고 숨을 들이켰다가 그 뜨거운 열기에 식도, 폐 등이 심각한 화상을 입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고의 경우 그 상태에 따라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야 했습니다. 2. 납 주조 세트. 이 장난감은 실제 납을 다루는 장난감 세트입니다. 섭씨 327도에서 납을 녹인 후 거푸진 모형에 넣어서 군인 모형을 만드는 키트인데요. 앞서 설명한 유리 제조 키트에 비하면 낮은 온도이지만 327도 역시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기에는 비정상적인 온도이죠. 더군다나 다루는 것이 납이라는 게 제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납은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체내에 쌓일 시 매우 심각한 부작용과 질병을 유발하는데요. 가볍게는 두통, 구토부터 심하게는 뇌 손상, 발작, 혼수 상태를 일으키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하죠. 당시에는 이러한 납의 중독과 위험성에 대하여 정보가 거의 없던 때였습니다. 납 특유의 쇠향을 달다고 느끼는 어린이들이 많아서 이것을 입에 물고 다니는 아이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 후폭풍은 천천히 그리고 심각하게 찾아왔죠. 3. 화학실험 세트. 이 화학실험 키트에는 무려 56가지의 화학물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독성을 가지고 있는 과망간산 칼륨, 화약이나 폭탄의 제조에 사용되는 질산 암모늄도 들어있었는데요. 아이들은 설명서대로 화학품들을 섞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실험을 하거나 입에 넣고 삼키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불장난을 치는 경우도 덜어 있었는데 이로 인해 유독가스가 발생하기도 하였죠. 56가지 화학물질에 포함되어 있던 탄인산과 페로시안화 나트륨을 섞으면 유독한 청산가리 가스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과학자를 꿈꾸는 아이에게 이 실험 세트를 사주었던 부모님들은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루어야 했죠. 4. U-238 원자력 에너지 실험실. 앞선 장난감들도 모두 아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심각한 위협과
부작용을 초래하는 제품들이었지만 이 제품을 넘어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소형 원자력 실험 장치였는데요. 원자력의 에너지 발생 원리를 배울 수 있다며 홍보한 이 제품은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판매 가격은 $49로 현 시세로 치면 4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었는데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핵실험 장치를 사주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가게에 줄을 서며 기다렸다고 하죠. 제품에는 맹독성 우라늄 물질인 폴로늄을 포함해 방사선 물질 4종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품은 약 2년 동안 5,000키트 정도가 팔려나갔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방사능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알려지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오히려 방사능의 강력한 살균 효과를 내세우며 방사능 치약, 방사능 생수, 방사능 비누 등의 위생용품들이 줄지어 나오기도 했는데요. 당시 판매되던 방사능 제품들은 신비의 명약 취급을 받으며 판매 지수 역시 매우 높았다고 하죠. 인식이 이렇다 보니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제조 키트를 구입하여 자식들에게 주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서서히 방사능에 피폭된 것은 당연한 지사였죠. 실제로 해당 제품이 팔리던 때에 소아백혈병 환자의 수가 2배로 급증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장난감에 포함되어 있던 방사성 물질 폴로늄이 뼈에 축적되어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죠. 이로 인해 길버트사의 원자력 실험 키트는 세계 최악의 장난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장난감 부문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길버트사에서 나온 장난감들의 문제성과 심각성에 뒤늦게 논란이 되고 길버트는 매드 사이언티스트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무지에서 비롯된 일인 점을 빼면 길버트는 사실 진정 아이들을 위한 사업가였다고 하는데요. 그는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실험과 창작을 곁들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이 앞으로 아이들의 장래 그리고 미국 사회의 발전에 좋을 것이라 생각하였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의 장난감들은 화상, 중독, 폭발, 피폭이라는 사관왕을 달성하였습니다. 길버트사에서 나온 장난감들은 이베이를 통해 현재도 중고로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여담으로 콜롬비아 대학교에서는 실험을 위해서 길버트사의 핵실험 장난감 세트를 구매하여 사용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연구의 즐거움 중 하나는 밤중에 연구실에 들어가는 일이다. 시료가 담긴 시험관이 마치 요정이 내는 빛처럼 밝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1898년 큐리 부부는 우라늄 광석이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곧 우라늄 광석에서 빛을 내는 물질을 발견, 분리해내는데요. 어둠 속에서 은은한 청록빛을 내는 이 물질의 이름은 빛을 내다라는 뜻의 라틴어 라디우스에서 유래된 라듐이 되었죠. 마리 퀴리는 이 발견으로 인해 1911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라듐에서 발생하는 방사능이 우라늄의 300만 배 이상이며 인간에게 치명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그보다 훨씬 후의 일이었죠. 라듐이 처음 등장하고 과학자들은 이것이 강력한 방사성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방사능은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에 더 파괴적으로 작용하는데요. 때문에 의학계에서는 라듐을 활용해 암세포를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였죠. 그들은 곧바로 암 환자에게 라듐을 사용해 치료를 진행합니다. 놀랍게도 암세포들은 라듐의 방사능으로 인해 전부 사라져버렸는데요. 의학에서 라듐은 혁명 그 자체였습니다. 치료법이 없을 거라 생각되던 다른 질병에서도 라듐은 효과를 보였고 라듐은 곧 어떤 질병에도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적의 치료제라고 불리기 시작했죠. 이후 라듐은 신비의 영약,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리며 다양한 방면에 쓰였습니다. 치료뿐 아니라 건강관리, 미용의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되었는데요. 상처에 바르는 연고, 좌약 또는 화장품과 치약에도 사용되었죠. 라듐이 함유된 파우더는 여성의 피부를 매끄럽게 가꿔준다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라듐이 들어간 초콜릿은 젊음을 되찾게 해준다는 광고 문구를 앞세웠으며 라듐에 온몸을 흠뻑 적시는 라듐 온천이 등장하기도 했죠. 라듐은 일상생활 곳곳에 쓰였습니다. 특히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성질 덕분에 형광도로로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시계 제조회사는 라듐을 각 시간 자판, 시침, 분침에 발라 야광시계를 만들었죠. 1910년대 중반에서 1920년대 초반 미국에는 라듐 다이얼사 등 라듐 시계 회사들이 우후죽순 설립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밝게 빛나는 시계 슬로건은 시장을 정확하게 겨냥했죠. 당시 시계에 형광안료를 바르는 일은 전부 수작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시계의 문자판에 라듐을 바르는 데에는 작은 붓이 사용되었는데요. 문자판에 미세한 선, 점을 그리기 위해서 그들은 혀 끝으로 붓을 정리하였죠. 라듐이 묻은 붓을 몇 번이고 입에 가져다 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시계들은 하루에만 250개 정도였는데요. 라듐 페인팅 작업이 끝나면 그들은 라듐을 몸에 바르며 놀기도 했죠. 당시 라듐을 사용해 문자판 작업을 하던 이들은 대부분 어린 소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빈혈과 복통 등을 호소했는데요. 혀 끝을 통해 신체에 들어간 라듐은 칼슘 대신 뼈에 쌓여갔죠. 칼슘 대신 라듐이 축적된 뼈들은 구멍이 생기며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명확한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신체가 무너지기 시작한 이들의 공통점은 시계 회사에서 형광안료를 칠하던 사람들이라는 것뿐이었죠. 1925년 2월 고통에 시달리던 그레이스 프라이어와 4명의 소녀들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회사는 증거를 조작하고 번번이 그들을 방해하였는데요. 공판 날짜를 잡는 데만 3년이 더 걸렸으며 그동안 10명이 넘는 소녀들이 라듐 부작용, 피폭으로 사망하였죠. 거듭되는 진실 공방에도 불구하고 라듐은 치료제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기적의 치료제 라듐에 중독된 이는 또 있었습니다. 1927년 미국의 사업가이자 아마추어 골프 선수였던 에반 바이어스는 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철도 침대에서 떨어지며 팔을 다치게 되었는데요. 그는 치료를 받은 후에도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그의 담당의인 윌리엄 베일리는 에반에게 라디톨을 추천합니다. 모든 통증을 없앨 수 있는 약이라고 설명하면서 말이죠. 당시 라디톨은 영원한 햇빛 그리고 죽은 듯 살아있는 이들을 위한 치료제라고 불렸습니다. 마치 건강한 삶을 영원히 이어갈 수 있는 것처럼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말끔하게 낫게 해주는 묘약처럼 여러 매체에 선전되었죠. 그러나 사실 라디톨은 라듐이 함유된 생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라듐은 직접 신체에 닿지 않아도 주머니에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피폭될 정도의 방사능을 함유한 물질인데요. 이것을 물에 넣어 치료제로 마시게 한 것이었죠. 에반은 실제로 라디톨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통증이 가라앉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비로운 빛을 내는 명약이 자신을 치료한다고 믿었던 것이죠. 심지어 라듐은 중독성도 있었기에 그는 하루에 3병씩 꾸준하게 라디톨을 마시게 됩니다. 3년간 그가 마신 라디톨은 무려 1,400병 이상이었죠. 그리고 라디톨에 함유된 방사능은 그의 신체를 철저하게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치아가 전부 빠지고 턱뼈는 녹아내렸으며 몸 곳곳의 뼈에는 구멍이 생겼는데요. 얼굴 재건을 위한 수술을 받았지만 이것은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죠. 그의 몸은 점차 암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뇌종양을 비롯해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까지 암세포가 창궐했는데요. 결국 그는 현존하는 거의 모든 암에 걸린 채로 1932년 라디톨을 복용한 지 3년 만에 사망하게 됩니다. 에반 바이어스가 사망한 후 그의 충격적인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라듐이 전혀 치료제가 아니며 누군가의 목숨을 위협하는 물질이었음을 시사하는 죽음이었죠. 에반 바이어스의 죽음이 알려진 후 연방거래위원회에서는 라디톨을 제조하는 모든 시설에 라디톨이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는 표현을 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에반 바이어스의 죽음과 라듐 시계 공장에서 일하던 소녀들의 희생으로 라듐은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의학계 그리고 대중들 또한 라듐이 더 이상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후 1990년 8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에반 바이어스의 죽음을 소개하는 기사를 적어 라듐의 위험성에 대해 한 번 더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라듐 워터는 그의 턱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탁월한 효능을 보여주었다. 죽은 이후에도 방사능을 내뿜던 에반 바이어스는 끝내 나무로 된 관에 묻히며 시대의 뒤편으로 사라져버렸죠. 20세기 신비의 명약으로 소개되며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물질 라듐. 라듐에 대한 이상한 믿음은 과학계야 의학계 그리고 대중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영향은 라듐을 최초로 밝혀내고 평생에 걸쳐 연구한 마리 퀴리 역시 비껴가지 못했는데요. 마리 퀴리는 연구를 위해 폴로늄, 라듐을 작은 병에 넣어 늘 가지고 다녔기 때문이죠. 결국 그녀는 방사능 장기간 노출로 인한 재생 불량성 빈혈을 앓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녀의 평생이 담겨있는 연구일지는 아직까지도 방사능을 뿜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녀의 노트를 열어보기 위해서는 면책 동의서에 서명한 뒤 방호복을 착용하고 보아야 하죠. 100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 기적을 방출하고 있는 마리 퀴리의 연구 노트. 시대에 획을 그었던 그녀의 연구는 과연 목숨과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1979년 3월 28일 미국의 3마일 섬에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중심인 노심의 냉각이 충분하지 않아 원자로의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해 노심 자체가 녹아버린 것인데요. 이는 그때까지 알려진 원자로 사고 중 가장 심각한 상황이었죠. 쓰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어난 일은 사고 레벨 5단계를 기록한 채 역사에 남기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7년 후 소련에서 무려 사고 레벨 7단계를 기록하는 인류 최악의 원자력 사고가 발생하게 되죠.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의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한 가지 실험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원전 4호기의 안정성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는데요. 발전소 직원들은 테스트를 위해 100%의 출력량으로 가동되던 원자로의 출력을 30%까지 낮출 계획이었죠. 그러나 이때 30%까지만 낮출 예정이었던 출력량이 거의 정지 상태에 가까워져 0%에 임박하게 됩니다. 이는 명백하게 작업자의 조작 미숙으로 인한 것이었죠. 애초에 계획했던 한계로 진행되지 않았기에 실험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실험에 참여했던 수석 엔지니어 아나톨리 디아틀로프는 그대로 실험을 강행합니다. 그들은 낮아진 출력량을 올리기 위해 제어봉을 뽑기 시작했는데요. 원자로에 있는 제어봉의 안전기준은 최소 30개였지만 당시 작업자들은 6개만 남겨두고서 제어봉을 모조리 뽑아버리고 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아진 출력량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벽 1시 20분 원자로의 출력이 갑작스럽게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의 출력량은 정상 출력의 100배에 가까운 수치였는데요. 작업자들은 다급하게 다시 제어봉을 삽입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안전기준치를 한참 벗어난 사호기는 굉음을 내며 폭발하고 맙니다. 폭발의 여파로 1000톤에 달하는 원자로 덮개가 날아갔으며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이 대기에 그대로 노출되었는데요. 이 폭발은 체르노빌 참사의 시작을 알리는 무거운 종소리였죠. 새벽 1시에 폭발 직후 체르노빌 관리실은 인근 소방서로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립니다. 인근의 소방대원들이 파견되어 가장 주력했던 것은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칫하면 4호기에서 발생한 화재와 폭발 때문에 3호기까지 2차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분투하며 화재를 진압했던 소방대원들의 노력 덕분에 새벽 5시 화재는 진압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당장 3호기에 발생한 2차 피해는 없는 듯 보였죠. 문제는 현장에 거의 맨몸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투입된 소방대원들이었습니다. 당시 아나톨리 디아틀로프와 선임연구원이 보고한 최초 방사능 누출량은 3.6 렌트겐이었는데요. 이는 잘못된 수치였습니다. 그들이 최대값이 3.6 렌트겐인 소형 계측기로 측정을 진행했던 것이었죠. 현장에 투입된 무기화학자 발레리 레가소프 박사는 이것이 명백히 잘못된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고성능 계측기로 방사능 누출량을 재측정하자 무려 15,000 렌트겐이라는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도출되는데요. 이는 최초 측정했던 값의 4,000배가 넘는 수치였죠.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현장에 뛰어들었던 발전소의 직원들, 소방대원들은 1시간이 채 지나지도 않았을 무렵 쓰러지거나 구토를 반복하고 코피를 흘리는 현상에 시달렸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전부 쓰러지게 되죠. 화재는 진압되었지만 체르노빌의 참사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뿌려두었던 물이 고온의 잔해들과 접촉하여 증기로 변한 것인데요. 증기는 내부 물질들과 반응해 가연성 물질을 만들어냈죠. 이것은 체르노빌 원전의 2차 폭발 원인이 되었습니다. 오후 9시 41분 화재를 진압한 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 4호기는 다시 폭발을 일으킵니다. 해결료와 함께 터져버린 4호기의 불꽃은 일반적인 화재 진압 방식으로는 꺼트릴 수 없었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소련 당국은 상공에서 폭발 진압을 시도합니다. 헬리콥터로 붕소, 납, 진흙 등을 흩뿌리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는데요. 원자로 상공에 방출된 방사선과 열기가 너무 강해 헬리콥터를 조작하기조차 힘들 정도였죠. 그런데 수습 도중 강한 방사능을 견디지 못한 헬리콥터가 작동 오류를 일으켜 추락하는 사고까지 발생하게 되고 소련 정부는 추가적인 피해를 고려해 헬리콥터를 사용한 진압 작전을 중단시킵니다. 지옥 같은 하루가 지나갔음에도 소련 당국에서는 사고 직후에 폭발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원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도 대피령을 내리지 않았죠.
그러나 사고 발생 당일 아침 스웨덴의 포르스마크 원자력 발전소에 출근했던 과학자가 자신의 실험복에서 아주 높은 수치의 방사능이 검출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4월 27일, 28일에 연이어 정상 수준보다 6배 이상 높은 방사능 수치가 핀란드, 스칸다나비아 반도, 덴마크에서까지 검출되는데요. 스웨덴 정부는 높은 수치의 방사선이 다른 곳에서 실려온 것임을 알게 되고 바람의 방향으로 미루어 보아 소련에서 날아온 것이라 확신하게 되죠. 스웨덴 정부는 소련 정부에 해명을 요구합니다. 4월 28일 사고 발생 2일 만에 소련 정부는 사고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정확한 사고 발생 시각, 피해자의 수, 피해 범위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은 채였죠. Все вы знаете, недавно нас постигла беда. Авария на Чернобыльской атомной электростанции. От имени ЦК КПСС и совет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ыражаю глубокое сочувствие семьям, родственникам погибших, трудовым коллективам, всем, кто пострадал от этой беды, кого постигло личное горе. 소련 정부의 발표 이후 더 많은 추측과 소문이 난무했습니다. 규모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었기에 당시 최고 등급으로 분류되던 5레벨의 3마일 섬 원자력 발전 사고와 비슷할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원인 또한 노심이 녹아내리는 노심 용융으로 추측했죠. 애초에 사고 레벨 7이라는 수치는 이전에 누구도 본 적 없는 수치였습니다. 때문에 5등급 이상의 재해는 예측 범위 바뀌었던 것이죠. 화재 진압 이후 현장에는 방사성 물질 처리를 위해 전문가들이 파견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뿌려두었던 물이 증기 폭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3억의 손상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전문가들은 증기 폭발을 막기 위해 방사능 오염수 속으로 들어가 누군가 수동으로 펌프를 가동시켜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것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희생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러나 펌프 기사였던 알렉세이 아나넨코, 발레리 베스파로프, 보리스 바라노프는 이 일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확인 후 망설임 없이 자원합니다. 덕분에 체르노빌 원전의 2차, 3차 폭발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거둘 수 있었죠. 이 세 명의 이름은 그 이후로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현재까지도 영웅 체르노빌 다이버라는 칭호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잔해들을 정리하기 위한 원격 조정 기기가 투입되었는데요. 발전소 지붕 위에 남은 폭파 잔해들이 엄청난 방사능을 뿜어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강력한 방사선으로 인해 기기의 전자회로가 망가지거나 터지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결국 통제불능의 기계 대신 인간이 투입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바이오 로봇이라고 불렀죠. 바이오 로봇이라 불리던 이들은 약 3,500명이었습니다. 이들이 해야 하는 일은 간단하지만 위험천만했습니다. 재빠르게 방사능이 가득한 원자로 지붕 위에 올라가 삽으로 잔해를 떠서 지붕 아래로 떨어뜨리는 일을 했죠. 방사선 수치는 기계 고장을 일으킬 정도였고 2분 이상 작업을 진행할 경우 사망할 가능성 또한 존재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전부 제대로 된 보호복을 지급받지도 못한 채 작업을 진행했죠. 임시로 납을 기어 만든 보호복 또한 수가 충분하지 않아 교대로 진행하며 돌아가며 착용해야 했습니다. 당시 작업을 진행했던 이들은 입안에서 납냄새가 났다는 공통적인 증언을 하였는데요. 누군가는 이것이 납으로 만든 보호복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이는 대표적인 피폭 증상 중 하나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작업한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한 장짜리 증명서와 100루블 뿐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노력 덕분에 지붕 위의 방사선 수치는 무려 35%나 감소하게 됩니다. 후에 이들은 체르노빌이 지옥의 수렁으로 더 빠지지 않게끔 헌신한 영웅들로 회자되었죠. 소련 정부는 사고가 일어난 후 36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원전 인근의 프리피아트 도시에 안내방송을 전파합니다. Внимание, внимание! Уважаемые товарищи! Городской совет народных депутатов сообщает, что в связи с аварией на Чернобыльской атомной электростанции в городе Припяти складывается неблагоприятная радиационная обстановка. Каждому жилому дому сегодня, 27 апреля, начиная с 14:00 часов, 프리피아트의 주민들은 최소한의 생필품, 귀중품만 챙겨 들고 삶의 터전을 벌인 채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이 대피가 37년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이후 이곳은 유령 도시로 남겨지게 됩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곧 소련 정부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숨기려고 했던 핵실험, 적절하지 않았던 대처, 노동자들을 무리하게 현장에 투입했던 상황 등 질타가 이어졌죠.
특히 방사선 노출로 인한 위험, 결과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한 비난이 줄을 이뤘습니다. 방사능에 비폭당한 생체 세포들은 스스로 파괴를 시작합니다. 세포의 설계도라 불리는 DNA 체계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이런 피해는 아이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갑상선 암에 대한 위험이 극도로 증가했고 장기간에 걸쳐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죠. 1986년 이후 체르노빌 낙진 피해가 있는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선천적 기형 사례가 특히 더 많기도 했습니다. 1986년 10월 체르노빌 원전을 온전히 덮어놓을 수 있는 거대한 석관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폭발 이후의 원전을 그 아래에 감추어 놓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였고 높은 방사능 수치로 인해 석관 내에 균열이 관찰되기도 했는데요. 2016년 11월 29일 체르노빌 원전을 덮어놓을 새로운 덮개가 완성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지만 향후 100년간 체르노빌을 가둬둘 뚜껑이 생긴 것이었죠. 체르노빌은 콘크리트 밑에 잠들었지만 그 피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저 숨겨져 있을 뿐이죠. 소련 정부는 체르노빌 사고가 발생하고서 5년 후 해체되었으며 남은 이들은 고향을 잃고 평생을 그리워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터전과 삶을 앗아간 체르노빌 원전 사고. 봉쇄되었던 체르노빌의 도시는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났던 장소를 찾아가 반성과 교훈을 얻는 다크 투어리즘의 명소로 떠오르게 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픈 역사의 장소 체르노빌을 찾고 있죠. 체르노빌 사고의 가장 끔찍한 점은 이것이 픽션이 아닌 실제 이야기라는 것이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